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공부할 주제는 신중년 인디펜던트 워커의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인데요.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 보람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시대는 자꾸 변화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뭐부터 출발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부터 따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지금까지 왔던 내용들을 한번 쭉 나와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을 따져본 겁니다. 요즘 통계청 자료를 뒤져보면 기대 수명이라는 이야기로 이것이 바뀌었는데 예전의 것들은 평균 수명으로 쭉 왔기 때문에 예전 기존 데이터들 때문에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1970년이 맨 앞인데요. 1970년에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5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0세가 정년인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았었어요. 그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몸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려워져서 와병 중이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것까지 따지다 보면 공무원이 돼가지고 정년은 60세고 그때까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못 채우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정년을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노인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거를 이게 도저히 예산이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서 노인의 연령을 좀 더 높여달라 이런 어떤 요구들도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10년에 약 5년 정도씩 이렇게 계속 늘어갑니다. 그래서 1970년에서 2020년까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평균 수명이 58.6세에서 남성의 경우입니다. 2020년에 82.2세까지 25년가량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10년에 정확히 5년씩 수명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는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2060년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둘 다 100세를 넘기게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지금도 이미 100세 시대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게 달라지느냐라고 했더니 예전 같으면 빨리 얼른 은퇴하고 몇 년 자식들 효도받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절로부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여생을 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추세는 어떻게 예상되어지며 앞으로 정말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생명체가 완전히 성장을 다 끝난 상태에서 곱하기 5까지가 최대 수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 17, 8세를 기준 잡으면 90세까지 살면 사실 인간의 수명은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의학적이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야기인데 현재 이미 백수 이상 가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수명이 늘게 된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학 발전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 이제 앞으로 유전자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발달을 하게 되면 관절 같은 거 안 좋으면 부품 갈아 끼우고 이런 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것보다 가파르게 더 수명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제가 봐서는 그런 의견들을 합쳐볼 때 이 정도쯤의 추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자 오늘 이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나는 몇 살까지 살까 한번 가늠을 해보고 그랬을 때 남은 여생을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것처럼 2020년에 평균 수명은 남성은 82.2세, 여성은 89세였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만 나이를 빼면 내 남은 수명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남성 62세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20년 남았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년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20년 사는 동안 아까 그 계산대로라고 하면 평균 수명이 10년 더 늘어 있습니다.
보너스가 10년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또 10년을 더 살았더니 보너스가 또 5년이 더 와요. 또 5년을 열심히 살면 2.5년, 2.5년 열심히 살고 나면 1.25년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계산에 의해서 나온 지금 남은 수명 곱하기 2를 해줘야 나이 죽는 날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현재 만 52세다 이러신 분 같으면 30년 남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60년이 남아있다. 우리가 직장생활 시작하는 나이가 전부 다르지만 대체로 20대 중반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60세 정년이라고 할 때 35년 일한 건데요. 만약에 앞으로 내가 40년 더 남았다, 60년 더 남았다 이렇게 되면 그 정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일했던 것만큼의 시간을 뭔가 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일을 안 하고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여생을 마감하기에는 우리 여건이 매우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요즘에 우리 중장년들한테 매우 화두가 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진 외람된 이야기지만 꿈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꿈이 뭡니까? 이렇게. 꿈을 물어본 것. 저한테 누군가가 당신 꿈은 뭐야? 넌 커서 뭐 될래? 이거 물어봤던 게 중학교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네 꿈이 뭐냐? 이걸 묻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꿈이 없는 삶을 40년, 50년, 60년 이끌어간다라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 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외람되게도 드리고요. 미국 시애틀 세로 연구소에서 60년 동안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보통 갱년기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나 한번 따져봤답니다. 그랬더니 반응 속도가 저하된대요.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옛날 같으면 보고 얼른 몸을 피했는데 지금은 뻔히 보면서 그냥 얻어 터지는, 이게 40대 후반에 나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 느려지는 정도가 50% 느려지고 30% 느려지는 게 아니라 몇십 배 느려지기 때문에 현저히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계산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뭔가 숫자를 계산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저도 어떨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난 분명히 A라고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B라고 했나? 남들이 B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덜컥덜컥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하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때부터 발달하는 게 있대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어휘 능력, 그리고 언어 기억 능력, 공간 지각 능력, 기납적 추리 능력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40대까지는 공부하는 시기라면 50대부터는 융합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한번 이렇게 답을 내는 시기로 접어드는데 잃어버린 것만 크게 느껴지고 새로 얻게 된 능력들은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나이 든 선배들한테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지갑은 좀 여시고 입은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꼰대들 때문에 죽겠어. 삼식이라는 말도 하고요.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능력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 능력들을 발달시켜서 뭔가 활기찬 활동들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를 잘 좀 이렇게 확인해보고 나의 가능성들을 찾아보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갱년기 시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얻은 것도 존재하니까 본인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척이 가능하다는 시점을 보고 가능성을 한번 열어봅시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말이냐 하면 사전적 정의입니다. 개인으로서 원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조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대는 조직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마드, 신노마드, 잠노마드, 또 공유 스페이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 만약에 내가 영상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방송국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쫄쫄 굶는 영화 제작 파트 충무로판에 가서 일을 하거나. 왜? 장비가 거기 있어요. 조직이 거기 있어요.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카메라와 스튜디오와 또 세트장과 조명과 녹음 시설과 편집 기능, 현상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갖춰야만 되고 어마어마한 스태프들이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만들어낼 방법이 재간이 없었던 거죠. 처음 출발은 비디오 이렇게 가정용 캠코더 같은 걸로 찍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유튜버들이 오히려 젊은 유튜버들보다 60대 유튜버들이 훨씬 많고 또 유튜브를 보는 세대도 20대, 30대일 것 같지만 실제로 통계를 내보게 되면 60대들의 유튜브 사용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조금 자조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좀 많으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젊은 친구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강의를 하지만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 보여주는 거. 이게 수천만 원짜리 기계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쿠팡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10몇만 원에 유튜버들 용으로 이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조직에 들어가지 않아도 1인 미디어가 충분히 돌아가는데 이게 미디어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조직이 없어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노동력에 막 기대가지고 생산활동을 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산활동 자체 말고도 부가적인 게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구내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조직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능력만 있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혼자 하는 게 외롭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이러는데 문제가 있다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협업을 하거나 공유 공간을 같이 쓰면서 할 수도 있고요. 예전 같으면 뭔가 내가 일을 좀 해봐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무실부터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무실 없이 공유 스페이스에서 일하는 친구들 또 혹은 그냥 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 하나 펴놓고 일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공유 스페이스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그런 거래요. 예를 들면 출판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나는 출판 기획 능력이 있다. 그런데 글 잘 쓰는 친구,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또 인쇄를 잘 아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공유 스페이스에서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잡을 해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면 요즘처럼 취업 안 되고 요즘처럼 뭐 자영업 정도 수준이나 중소기업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라고 하면 굳이 그런 어떤 지금까지 루틴으로 생각했던 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혼자서도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길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넓게 열렸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가 속해 있을 경우도 있고 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나의 일을 스스로 정의하고 그간 쌓아놓은 경력과 노하우를 무기로 충분히 자생력을 갖춘 인디펜던트 워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지만 평생 직업이라는 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 2모작, 3모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현재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은 뭘까?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지금부터 조금만 가다듬으면 아니면 지금부터 새로 배워서 나의 재능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것 이게 뭘까? 이것들 따져보고 그것으로 가는 지름길을 한번 개척해 보자. 이것이 인디펜던트 워커의 철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돈벌이가 될까? 어떤 일이 앞으로 사업성이 좋을까? 또 이 일을 정말 해야 되는 걸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미안 내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다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열릴 세상이 어떤 건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가지 부문으로 끊어서 세상의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들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사회 인구 통계학적 환경을 점검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 구성의 변화 중에서도 학령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언젠가 제가 일을 해오는 사이에 앞으로 엔젤 산업이
엄청나게 뜰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들 용품, 아이들 놀이, 뭐 이런 것들 사업을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재미도 한때 봤었고요. 요즘에는 걱정들이 많답니다. 아이와 관련된. 예를 들면 유치원도 앞으로 우리 유치원 어떻게 될까? 어린이집도 이 구조대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현실적으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1970년에는 10명 중에 4명이 학령 인구였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 100명 중에 15명. 그러니까 40%였던 게 15%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30년 거쳐서 20년이 지난 2040년이 되면 10명 중에 1명만 학령 인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된다. 이 대목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대기업으로부터 하도를 받는 것에 의한 가불관계가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요 직원 관리하기가 제일 힘들다. 툭하면 꼰대락하고 뭐 이러는데 뽑아 쓸 사람도 없고 뽑아 놓으니 골치 아프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점점 젊은 친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요 중장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이 급속도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환경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나이가 들어버렸답니다, 이미.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계적으로 정말 나이 많은 국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0년에는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00년에는 한국의 중위 연령이 31.8세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중위 연령은 26.3세였습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 연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5천만 명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2,500만 번째 사람이 몇 살이야? 얘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이 딱 중간이다 라고 하는 그 연령이 31.8세였는데 이게 지금 20년 지나고 나서 43.7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7세가 안 된 사람들은 지하철 같은 데서 함부로 시선을 멍하게 해가지고 반말을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요거보다 좀 많다 그러면 내가 어쨌든 중간은 좀 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예전에 20년 전에는 세계와 우리가 5.5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비해서 11.8세만큼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나고 나면요 20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나이가 드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고령화,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뒤에는 54.4세가 딱 중간이에요. 54.4세가 돼도 54년 살아봐야 나이로 치게 되면 딱 중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적지 않지만 20년 뒤에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2067년이 되면 생산 인구보다 비생산 연령 인구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60대들도 사실은 비생산 연령 인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비생산 인구가 늘어난다면 결국은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하는 일에 젊은 친구들이 상당 부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2019년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20명을 부양합니다. 아이를 부양하든 부모님을 모시든. 그런데 이게 한 40년 지나고 나면 100명이 100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양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심심치 않게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살률 통계를 보게 되면요. 의외의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살률 중에 제일 높은 연령이 사실은 50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식들을 한창 부양해야 되고 어른들도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게 우리 50대들이고요. 이 50대들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떤 타격이 생겨서 실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혼이라든지 가출 이런 것들로 따로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발견되어지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는 이 부양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40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에는 이 부양할 인구가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또 인구 구성 이야기는 지금부터 7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인구에 이제 인구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우리 주택 공급은 100%를 넘어 있는 상태다. 근데 왜 자꾸 이 집값이 올라가니?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분리,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집의 수요는 여전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2028년이 되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사 세대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한계에 다다르는 것이 그리 멀지는 않은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80년 뒤, 그때까지는 뭐 제가 못 살아 있겠지만 80년 뒤에 우리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지금 GDP가 세계 10위권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저렇게 인구가 줄어들 경우에는 20위권까지 밀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5030 클럽에서도 빠지게 되겠죠. 다음 이야기는 여성 인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 이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그 이유는요, 일할 사람이 가뜩이나 없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일로부터 제외시키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좀 불행한 이야기인데, 혼자 벌어가지고는 못 먹고 살게 됐대요. 옛날에는 혼자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 벌어가지고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먹고만 살아도 됐는데 지금은 차도 있어야 되고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문화적으로 좀 즐겨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우리 평균 소득이,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이 309만 원. 근데 중위소득값, 아까 중간이죠. 중위소득값은 234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그런데 가계 지출, 한 집에서 지출을 해야 될 거는 300만 원이 조금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벌어야 지출할 거 하고 저축이라도 조금 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여성들이 점점 더 사회로 진출하는 것들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자탄을 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최근 4, 5년 사이에 보면 여성 중에서도 어떤 연령대 여성들의 일로 진출하는 비율이 가장 늘었냐면요, 50대 여성들이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생업전선으로 뛰어드는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중산층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는 중산층이라고 안 할 겁니다. 하루에 11달러 이상, 110달러까지 지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는데, 11달러 그러면 한 13,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게 되면 극빈층인데,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기준은 그렇답니다. 그 인구가 극빈층이 아니고 아주 고소득층이 아닌 저 중산층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 이야기인데요.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이수율이요, 전 세계에서 2등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1등은 아일랜드인데 70%래요. 근데 우리는 아깝게도 69.8%니까 0.2%만 더 높으면, 그러면 고등교육 이수율은 우리가 1등을 합니다. 그게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영국은 51.8%, 뭐 스위스 52.7%, 미국은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게 70%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퀄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중산층 늘고 교육 수준 올라가면 생각이 다 다르고 자기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시켜줘도
아유, 난 됐다, 이 정도면 너무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하던 것에서 지금은 요구가 다변화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요구가 남들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다 같이 해야 돼, 난 따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다.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는 3만 달러는 무슨 3만 달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의 양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개인적 가치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갈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뿐만 아니라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도 점점 더 가처분 소득, 가계소득이 비중으로 줄고, 기업소득이라든지 자본소득 같은 것들이 높아지는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불만이 점점 더 증폭돼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인구 문제, 갈등이죠. 근로자와 고용주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지수 2.9. 개발과 환경보전, 우리 제주 같은 경우도 개발 더 해야 되냐, 환경 이거에 대한 갈등들이 있는데요. 이게 2.8. 그리고 노인층과 젊은층도 갈등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막 부모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 갈등도 2.8.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 3.0 이런데 제일 높은 1등이요. 두 번째 노란색인데 보수와 진보 갈등이 3.3이래요.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이해관계가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의 갈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선 당장은 마스크를 벗게 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마다 전부 화상 교육을 하거든요. 또 컨텐츠 교육을 해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화상 교육 전혀 없어지고 컨텐츠 교육이 없어지고 다시 교사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100% 돌아갈 것이냐, 혹은 지금 배달을 무지하게 시켜 먹어요. 외식을 많이 줄였습니다. 또 뭐 밀키트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그것이 원위치해서 이제 배달 예전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그만큼 줄고 외식은 다시 늘고, 과연 그럴까? 이런 문제들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대면 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굳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생길 것이다. 재택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은 지금까지 확산됐던 것들의 이 어떤 세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온라인 강의, 사이버 교육 이런 것들도 제도화될 가능성이 크고, 개인 문화가 좀 더 확대되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할까 생각해 보면 저 안에서도 고민할 것들이 좀 있죠. 기술적 환경에 대한 점검인데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4차 산업 얘기 안 할 수 없죠.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첫 번째, 생활, 기술, 산업적 측면. 두 번째, 고용 구조의 측면. 세 번째, 직무 역량의 측면인데,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 다 끝나고 뒤에 4차 산업혁명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 앞으로 어떤 산업이 될 건지 이 얘기를 좀 따로 뽑아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6대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세게 얘기하는 게 반도체. 그래서 삼성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삼성을 마치 나의 가족인 것처럼 걱정해 주시는 분들 참 많고 하죠.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철강, 화학입니다. 6가지 부분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돈 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들은 대부분 다 수출 중심이었었고, 이것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 중심이었으니,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이걸 할 때 그 밑에 1차 밴드, 2차 밴드, OEM 이런 형태로 해서 하청구조로 일을 하면 먹고는 산다. 근데 모험 같은 거 잘못하면 이런 거 아닌 거에서 헤매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 6가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니까 많이 팔아도 영업수익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2019년 통계인데요. 다른 애는 조금 더 다르겠지만 조선 분야 같은 거 보시면요.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4% 손실을 봤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공장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의 영업이익률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영업이익률이 대체로 낮다는 이야기고요. 잘못하면 이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9.42%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37%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분야들이 대체로 보면 앞으로 점점 더 고용을 줄일 분야들입니다. 공장 자동화, 또 우리 AI의 영향,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그런 것들이라서 우리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대에 왔다. 두 번째, 아까도 코로나 이후 이야기를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4가지의 환경 변화가 전망된다. 첫 번째, 지금까지는 전부 만나야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만나지 않고 해결하는 문화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 중심에 있는 디지털로의 전환, 이것들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화상교육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줌 같은 걸 가지고 화상교육을 하는데 이 시스템은 이미 벌써 밀레니엄 시대, 2000년이 오기 전에 모든 기술이 다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보다는 직접 얼굴 보고 강의를 하고 반응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모든 학교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한 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계들이 팔렸고요. 소프트웨어들을 거의 또 대부분 똑같은 걸 씁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를테면 뭐 땡땡땡 톡 이런 것들을 한번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어떤 줌 프로그램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이런 나라가 없을 만큼 우리 빠른 전환을 했는데 이거 앞으로 상당 부분 계속 갈 것이고 바이오 헬스 시장의 도전과 기회가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또 고령화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에서 매년 이런 통계를 냅니다. 0세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지출을 얼마씩 하는지. 그래서 이 곡선이 이렇게 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노인이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요. 노인이 됐을 때도 떨어지는 폭이 크지가 않아요. 이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의료비, 헬스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고령화가 시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팬데믹이 또 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바이오 헬스 쪽이 상당히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팬데믹이 오기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트럼프 이야기할 때 미국 중심주의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몇 년 앞서서 유럽이 먼저 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봐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가 따라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런 자국 중심주의가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를테면 무역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오던 자유무역의 기조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점점 더 보호무역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들을 높여놨죠. 그리고 위험 대응에 대한 일상화입니다. 예기치 않은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과 회복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이 됐다. 우리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몸이 너무 아픈데 이걸 호소하면 엄마들이 다 그러죠. 죽더라도 학교 가서 죽어. 그래서 일단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찜하고 너무 아픈데요 이래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약국을 들러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밀접 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4일 동안 격리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금 다들 매달려 있는데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도 엄청난 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문화가 재택근무라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2000년 이전에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운영이 된 것도 이런 영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